오늘 한 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전 7시쯤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대 이동 징후를 포착하고 7차 핵실험을 위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임박 소식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이어서 국정원도 북한군 3,000명 이상이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며 격전지인 쿠르스크주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군과 우크라이나의 전투 개시 시점이 단계적 대응 조치의 기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해 11월 내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 당내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간 61명을 대상으로 2천여 개의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했는데 재판부는 동문 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면대면입니다. 자, 북한이 오늘 아침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고각으로 쏘아 올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이 갖는 의미 조금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자, 용사는 지금 분석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한 명이라도 보내면 이건 파병이다라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서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파견팀을 보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고문 기술을 전수하려는 것이냐라고 비난의 강도를 앞장서서 높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김병주 의원,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도 지금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고 간주하고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확실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두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참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지연 앵커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동시다발로 동아시아 안보를 흔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약 2시간 전쯤이죠. 오전 7시 10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고각으로 발사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도발까지 나선 속내, 정대진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아마 12번째 발사고요. 지난 9월 18일 날 중거리 미사일 좀 섞어서 여러 발 쏜 거 다음에 지금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는 걸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지금 북한 병력 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방위력이 좀 뚫려 있거나 자기들이 힘이 빠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건지함을 좀 과시하는 게 좀 하나가 있고요. 그 메시지가 이제 IC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을 노린 것이죠. 이게 미국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뭐 민주공화 어느 쪽이 후보가 되든 간에 당신은 그 북한, 나를 상대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로 이번에 또 기상 조건이나 상황 맞을 때 이렇게 또 ICBM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장거리 탄도미사일 쏘아 올린 북한, 진짜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걸까요? 일단 한번 저희가 좀 깊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SLB 그리고 ICBM 같은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길쭉은 한북 길쭉은 풍계리에서의 내부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마찬가지로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본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북한은 ICBM 도발 수위를 한껏 더 끌어올리고 있는 네네. 모양새고 오늘 아침도 그래서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합참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핵실험까지 감행하게 된다면 이 서방이 그어놓은 레드라인 또 넘어서는 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죠. 그리고 뭐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발사를 했었습니다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 북한 파병 문제도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런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 기능 같은 것들, 우주 기술 같은 것들을 전수해 줄까 봐 좀 두려운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를 좀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러시아를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군사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이후에 교전이 임박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에 이어서 오늘 또 외교,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여는데요. 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넘은 건지 정보위를 통해서 상황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크루스크 등 전장에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정도가 현재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 외에 군 무기와 관련된 부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 있었는데 북한의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다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CNN 보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단체의 입장, 주장 등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정보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확히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개연성은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김용태 의원님, 이 정도면 사실상 뭐 그 보도를 사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확인해 줄 수는 없겠지만 개연성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추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가지고 뭐 해당 현지에 있는 분들이 뭐 SNS라든지 이런 거 올리는 것과 네. 또 실질적으로 한미 정보 당국이 확인해 주는 데까지 시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사실상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전선에 돌입한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근거들이 계속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첩보 단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표현이라고 아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이 첩보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다 사실에 거의 사실에 근접하다. 가깝다. 예. 그런 말을 쓸 때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북한군이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면 배후 침투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네. 후방 침투 전문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후에서 침투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라는 표현 자체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북한군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 내, 즉 이 쿠르스크 전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네츠크도 사실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네. 그러면 그 원래부터 전투가 진행되고 있던 곳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진입을 하면 그것도 우크라이나 영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내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아예 쿠르스크 전선의 어떤 여러 가지 압박감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우크라이나 영토로 북한군이 쳐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나토가 그어놓은 레드라인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초에 그 러시아가 내세웠던 명분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진 그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 네 번째가 바로 어떤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해당 나라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였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영내로 북한군을 투입시켰다라는 것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군이 지금 유럽으로 쳐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배후 침투라는 것은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 나가 있는 이 북한군의 특수성을 봤을 때 이들이 폭풍군단이고 이 폭풍군단이 주로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이 배후 침투입니다. 네. 야간을 이용한 배후 침투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어떤 속성을 잘 살려서 좀 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지금 북한과 러시아군이 지금 쳐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교전이 지난 25일에 이미 발생을 했었고 그때 북한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라는 지원단체의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상이 공개가 된 게 있는데 그 인공기를 탈취한 사진도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북한군을 향해서 무기 버려라라고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북한 말로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목소리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Мутипора, Сонджира, Джохан Хаджима. Мутипоро, Сундиро, Джохан Хаджима, Украинанин, Дженеба Хобек, Джунсух Гау, Иссо. 이 전장에 지금 내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군들이 러시아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긴급적으로 지금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네. 기초 군사 용어 알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소통도 해야 하고 지시를 받아서 또 이행을 해야 되고 전쟁에 투입돼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것이 드론전이거든요. 핀셋처럼 이렇게 조준해서 사격한다면 피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리가 현대 드론전을 지난 2년간 봤죠. 이제 그게 북한군이 지금 평야지대가 보통 산악지대에 그 적합하게 예. 훈련된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파병을 지금 간순간부터 아주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그 북한 내부에서부터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북한 내 평야지대 비슷한 지형 지물에서 연습을 했을 가능성 네. 뭐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드론 이거까지 대비한 이제 훈련들이 정말 실전처럼 있었을까? 네.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뭐 별다른 훈련 없이 만약에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평야지대에 지금 투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드론전을 당해낼 재간이 있을지 이제 그게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술로 1등이라고 하잖아요. 드론 기술로. 그렇죠. 지난 2년간 봉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이제 탱크 파괴하고 러시아군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 초반에 다 러시아가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지금 2년 넘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첨단 드론전 이 양상들을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서 얼만큼 좀 북한군이 파병돼 있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북한군들이 최정예 병력이면은 러시아 이제 육군 전술상 돌격보병이나 특수보병으로 사용이 돼야 네. 되는데 만약 일회용 보병처럼 하루에 한 1,000명씩 막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 일회용 보병처럼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2,000명 보낸다 하더라도 뭐 몇 주 아니면은 몇 달을 좀 버티기 힘든 네.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전황의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보위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목소리와 정보위의 목소리 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DPRK has sent approximately 10,000 soldiers in total to train in eastern Russia.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these troops will be employed in some type of infantry role. What that could be remains to be seen.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예 부대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하지만 쿠르스크라든지 이런 전쟁터의 경우는 평원, 개활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자,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 1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론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저 병사에게 정확하게 드론으로
지금 물건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종이도 보내주고 있는데 저 종이에 적혀 있는 게 투항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지금 정확하게 타격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도 정말 정확하게 위치 오차 거의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하에 벙커를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열감지를 통해서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고, 그 사람의 몸보다 훨씬 작은 정말 쥐 한 마리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지금 이성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군에는 드론조차 보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훈련은 당연히 뭐 불가능했을 터이고,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온통 평야지대. 그러니까 사방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땅 밑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드론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상공에서도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려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라면 북한군의 앞으로 희생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게 지금 우리 정보 당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참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이라는 곳이 이제 드론이라는 무기에 취약하고 또 여기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북한군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할 필요도 없겠지만 네.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평원지대라는 게 쿠르스크인데, 그러면 북한군을 파병할 때 쿠르스크 말고 다른 지역으로 좀 파병을 보냈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왜 하필 이 평원지대에 파병을 해서 북한군이 어떤 수도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의 길이가 약 1000km 정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1000km가 다 평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북한군에게 적합한 산 지형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군요. 예, 폭풍군단이 주로 북한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던 것은 은폐, 언폐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산줄기를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적발되지 않고 중심 깊숙이 침투를 해서 후방을 교란하고 빠져나가는 전술을 채택을 했고, 그런 훈련만 10주년간 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제 러시아에 파견되고 나서 약 2주가량의 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이 됐는데, 그 2주가량 훈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혹은 뭐 총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훈련을 하고 파견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2주라는 시간은 이 드론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러시아의 뭐 평원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평원에서 알맞는 전술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은 사실상 어떠한 지형 지물로 자기가 싸워야 되는지 어떤 적을 상대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전투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을 파병한 대가로 지금 러시아가 북한의 핵심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 또는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술 인력부터 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기술 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파견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과, 아무래도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게 특수 부대이니까 그와 관련된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미 지금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넘어갔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이 파병을 전제로 어떤 정말 기술적인 거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인지, 기술을 또 받는다면 어떤 기술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파병의 대가로 기술을 받는다고 하면 ICBM을 올렸다가 이게 미국 태평양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 기술을 전수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기술을 전수해 준다고 한다면 상대국이 모르게 침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이 정말로 전수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다만 러시아도 북한에 이런 기술을 전수해 줬을 때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견제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정부가 더 좀
은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무분별한 정보들이 언론에 막 공개가 되는데 이게 마치 지금의 어떤 국정 불안을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고요. 또 북한이 러시아를 좀 경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지대, 그러니까 특히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폭풍 군단이 제 아무리 훌륭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 형태를,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정예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폭풍 군단을 러시아로 파병을 보냈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푸틴을 의식한 그런 어떤 행보냐, 그런 지시였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작년부터 보면 김정은이 현지 지도, 특히 이제 뭐 군수 공장이나 뭐 부대 훈련 현장들을 갈 때 그걸 저는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실제 본인이 이제 총을 쏴보는 훈련도 보여주고 네. 자기 부대 이제 훈련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푸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군수 물자 무기들과 그리고 부대 인력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좀 발행하는 듯한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풍 군단이 산악지대에 좀 유리하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후방 교란과 요인 암살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데. 굳이 또 폭풍 군단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최정예 부대를 보냄으로써 푸틴한테 이제 최고의 성의를 좀 보이고 그로부터 또 최대한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보여주기 효과가 예 그런 이제 포석인 거죠. 일단 또 뭐 보내려고 한다면 또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좀 성과를 내야 러시아한테도 또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폭풍 군단이 간 게 맞다라고 한다면 최정예 부대를 보낸 게 푸틴과 러시아를 아주 직접적으로 김정은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네,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 핵심 측근들이 이미 지금 러시아로 넘어간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파병의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승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과도한 우려입니까? 글쎄요, 그런 우려를 지금 충분히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해였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 그 만남에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양상이 북한이 개입하면서 또 다른 전 세계 위협 안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동해상에 미사일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은 동해상이지만 더 멀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미일, 한 이 사이에서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네.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지금 상황을 이제 한미일과 이제 북중로의 신냉전이라고 표현한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국제 세계가 지금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위급하게 또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참 많은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김용현 국방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기간 그리고 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그거는 이제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 방침에 반발은 북한이 아닌 의외의 곳에서 지금 맞습니다. 터져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하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 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의 목소리와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아니다. 충분히 국회 동의 없이도 개별적인 파견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병주 의원은 그렇지 않다.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보내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헌법 60조하고 국군의 이제 해외 파병 훈령의 해석의 영역이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여야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60조에는 상권 분립 차원에서 국군의 해외 파병 파견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이 국군의 해외 파병 훈령에는 개인 단위의 파견일 경우는 장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여야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네. 이 부분을 있어서 정쟁의 여지로 보지 말고 원론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또 저희가 절차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이제 드론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드론 작전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이런 합동 훈련을 갖고 있는 합참 예하의 이 드론을 이용으로 한 최초의 전 세계 부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대가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드론 기술이나 이런 드론 작전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서 실제로 북한군의 양상이라든지 현대전에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방부가 민주당을 설득하거나 여당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적인 그런 동의를 받고 참관단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김용태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니까 뭐 정치권에서 정쟁의 이슈는 사실 아니다라고 국민들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김용태 의원의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뭐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째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종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일주일 이후에 대선을 치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났던 드론이라든가 현대전, 전차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실은 여야가 협의해서 진즉 보냈어야 돼요. 네. 지금 너무 전쟁 말기에 지금 이런 논의들이 급작스럽게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러시아가 지금 북한 파병으로 인해서 뭐 핵잠 기술을 주는 거 아니야, ICBM 기술을 주는 거 아니야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개별적인 군대라 할지라도 파병을 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파병한다고 한다면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과실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북한 파병이 이미 상당히 논의됐던 부분들인데 너무 안보 이슈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여야의 안보가 어디 있어 안보 위협에는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만약에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 협조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설전 의원님, 설전 변호사님, 이 지금 헌법이랑 국방부 훈령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에서는 파견의 동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훈령에서는 해외 파병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결정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과 훈령 이렇게 상충될 때는 뭐가 더 우선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헌법이 우선하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헌법에 지금 60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해외 파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투 병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크라이나 전선에 그러니까 투입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 또는 중규모의 어떤 부대 편성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전투 상황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북한이 지금 전투에 임하면서 발생하는 기존에 우리가 북한군을 직접적으로 전투 현장에서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뭐 몇십 명 단위 아니면 몇백 명 단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파견까지는 뭐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견과 파병을 좀 혼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은 파병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서로 맞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이것을 그냥 파병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이건 파병이 아니라 우리는 모니터링단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아마 김병주 의원도 이거 내용 아실 거예요. 네, 아실 거라 생각을 두고 하지만 지금 뭐 야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뭐 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뭐 충분히 저는 뭐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걸 모르지는 않으실 거라고 어떻습니까, 김병주 의원님? 그러니까 파견이든 파병이든 이 헌법의 제60조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 파견 군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제로 파견과 파병했을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갖는 그런 지위와 역할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총체적인 결정을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헌법에서는 대통령한테 부여했고 이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함께 이제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이제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설 변호사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파견과 파병 분명히 다르겠지만 저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도 야당도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물론 훈령에 따라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 의원들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설득하신다면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 김병주 의원이 파견인 걸 알면서 파병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파견단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뭐 신문조 역할도 하고 사실상 이제 파병군 역할을 할까 봐 우려돼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조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파병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뭐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러니까 뭐 기술 전문가들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파견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조금 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하거든요. 북한군이 파견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무기도 지원해주고 살상무기 지원해주고 뭘 바라는 것인데 그런 걸 좀 부추기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무리 급해도 좀 미국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또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시가 급한데 뭐 대선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정부가 참관단 파견하자 이렇게 거론을 하자 뭐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사실 고문 기술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꺼내들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비난의 수준에 가깝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국정원이 북한군 전쟁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 기술 전수다라는 황당한 말 대신에 북한 참전에 대해서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실 근거도 없는 주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런 목소리를 냈을 때 노리는 건
아마 정쟁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갈라치기를 염두에 두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고문 기술이라는 표현 자체도 뜬금없지만 저 고문 기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우크라이나 참가한다는 이 말을 갖고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라든지 많은 여야의 의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과연 정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한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은 공감을 얻지는 쉽지는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흥현 변호사님, 그리고 실제 오늘 또 저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는 접경지대를 간다고 하거든요. 네. 약간 좀 상충되는 행동과 말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렇게 지금 이 파병에 대해서 북한 파병에 대해서 입장을 하느냐 그 부분이 조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화살을 돌리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천하고 강화를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대북 방송에 맞서서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 정부의 강경 대북책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이런 모습을 강조를 하면서 왜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광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비난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국정원이 고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꼭 북한 부근 신문조를 우크라이나까지 보내서 좀 긴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오물풍선 부분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대통령실 청사 앞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GPS까지 달아가지고 위치를 정해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도 실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투입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일 수 있거든요. 무인기가 날아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방부의 준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군사적인 준비를 방어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대책은 있습니까? 민주당 사실 저렇게 비난과 비판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뭔가 국민의힘 혹은 정부에서 하는 지금의 어떤 모습 그리고 참관단 보내야 된다는 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보내지 말고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물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도 좀 제시를 해줘야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럼 그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의 여지가 있지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게 국익을 위해서 좋을까요? 난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는 윤석열 정부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건 좀 소규모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보다는 국정원 간사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간사들과 국정원과의 대화라든가 이래서 은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그게 대국민 메시지로서 좀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마치 언론상에서 여야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좀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방향을 정해도 이게 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대응책, 즉 국방부에서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11월 달 올해도 다 가는데 11월이 되면 민주당이 좀 불안해한다라는 사법 리스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15일에 선거법 재판, 25일에 위증교사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조금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좀 더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죠. 당직을 맡고 있는 김우영 의원 얘기인데요. 지난 24일 김우영 의원이 국정감사 이 종합 국정감사 중에 한 발언이 뒤늦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승민이 뒷담 중에 정리를 했는데 한 직원이 쓰러져서 있는 와중에 그거 잡아놓고 사람 죽이네
잠깐만. 저자라뇨. 저자는 임마. 이 자식.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 진행 받아. 네. 잠깐만. 김영태 의원님, 일단 뭐 김우영 의원이 좀 과격하게 발언한 건 맞습니다. 물론 근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정부 관계자들한테 좀 불편한 얘기를 한 것들도 있긴 한데 굳이 김우영 의원을 겨냥해서 엄중 경고를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11월 이제 15일, 25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이중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현들 자체가 김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자체가 자칫 법원에 대한 도전으로 또 보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법관 주제라는 예, 법관 주제라는 표현이 물론 법원의 재판부는 다 양심에 따라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성 그런 표현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육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법사위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서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인사, 민주당 몫의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거 했던 발언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시는 표현들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추천 기관의 위원이시나 아니면 위원장이시나 이런 분들 민주당 야당 몫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이러한 지금의 3심제보다는 3심제라고 하네요. 참 그런 것들 주장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놀라웠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을 앞두다 보니까 야당 측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들을 좀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걸 떠나서 김태규 부위원장 그냥 지적하면 되는데 직업을 가지고 법관 주제라고 하니까 이제 법관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런 조치가 또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이화영 씨 재판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공개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김승원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눈을 감아준 격이다 이렇게 이화영 재판을 평가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도부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때와 그때의 차이점은 이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뭐 판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더라도 당장 뭐 이재명 대표한테 불이익이 있을 리는 없다. 대북 송금이고 그리고 사실 신진호 부장판사가 내년에 인사이동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판결을 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더 부담 없이 공격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법사위에서 돌아가는 국감을 보면은 요즘처럼 훈훈한 국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법원 눈치 엄청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소감이긴 하지만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다 판결 하나하나 법원의 말 하나하나 다 시비 걸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위를 맞춰준다 그런 느낌까지 드는 게 법원의 수건 사업이 판사수 늘리는 거거든요. 판사수 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영장 신문제 그것도 혹시 법원이 도입을 원하는 제도인데 이거 하려면 판사수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민주당이 먼저 해요. 그럼 법원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돌아가는 이 국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에 좀 저는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걱정돼서 엄중 경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다만 김우영 의원의 이 법관 출신 주제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직업을 비하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더 낮은 직업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직업의 귀천은 없으니까요. 직업의 귀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김태규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좀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도 뭐 팔짱 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한 번 또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특히
법원에서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2인 방통위 체제로 MBC 이사진을 교체하려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네. 좀 본인도 지금 방통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사회부 쪽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문다혜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내일 문다혜 씨를 부른다고 합니다. 검찰이 부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태국 이주권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석 여부가 좀 설주환 변호사님 좀 확인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출석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일 부르는 것이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꼭 공개적으로 소환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다혜 씨 측에서는 뭐 최근에 뭐 음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개 소환에 응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서면 조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비공개 조사 형태로 아마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일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 뭐 이것 외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꽤 있죠.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것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상협의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치상협의를 적용받게 되면 지금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지금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게 혐의가 지금 너무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양은 변호사님? 예, 이게 사실 원래는 이제 그 센 혐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네. 혐의를 구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음주운전을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 지금 영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고 위험운전 치상은 그중에서 제일 센 겁니다.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셔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기재된 영장에 이 위험운전 치상 대신에 이 교통사고 치상이 들어갔다는 건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이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혐의를 기재한 이유는 영장을 좀 발부받기 쉽게 하려고. 영장을 발부받기 쉽게 하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다? 아무래도 이 법정형이 센 혐의일수록 입증의 요구 정도가 좀 높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영장을 좀 발부받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앞서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입니다. 네.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영장을 통해서 한의원 압수수색에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이거 아마 확보를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피해자가 안 받았다고 그랬고 네. 문제는 진료기록부인데 진료기록부가 경찰은 청구를 했는데 이른바 저희 실무상 용어로 그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 법원 단계에서는 이게 기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하. 진료기록부까지는 아직은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 문다혜 씨 또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불법 공유 숙박 운영 맞습니다. 혐의입니다. 지금 서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계속 지켜봤더니 아직도 손님을 받고 있다. 혐의로 수사 중인데도 그리고 구청에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도 손님들이 들락날락한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 3팀이 투숙했다고 하는데 이승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관광 등록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네.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의아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다혜 씨가 좀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국민들이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숙박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네.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지금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의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뭐 구청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곳에서는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꼭 이 사건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제가 이 다른 이 불법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 다른 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법을 신고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만약에 불법 투숙객이 머물렀다. 그러면 네. 그 현장에
관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실사가 되고 그게 바로 입증이 돼야지만 이게 적발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현장을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게 이렇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실제 신고 건수도 뭐 이제까지 단속된 건수도 7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다혜 씨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 잠시 좀 멈춰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다혜 씨 측에서 이것을 좀 사업을 접는 것이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봅니다. 김영태 의원님, 현실적으로 못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위약금을 문다라든지 어떤 뭐 사정을 얘기하다든지 해서 지금 이게 이만저만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숙박을 좀 받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공지를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식적인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정말 문다혜 씨가 맞다면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계속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손님을 받고 있는 게 맞다면 법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비활성화시켜 놓지 않는 거는 글쎄요 좀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쯤하면 이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다혜 씨가 계속 지금 설전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법망을 조금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명예에 누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열흘 전에 마지막 SNS를 남겼었습니다. 여기에도 책 소개만 있었거든요, 양은영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 소개만 있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언급이 한마디 없는 언급이 거예요. 없어요. 뭐 물론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었죠. 지금 이 화면에 보면 SNS 문구가 인품은 학교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책 지금 보시면 뭐 경남 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어떤 기자가 뭐 지역의 자선 사업가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 한약방으로 돈을 벌여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지역에 기부했다. 뭐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저런 내용을 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딸 다혜 씨가 이른바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 이런저런 일들에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가 돼서 여러 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도 이거 뭐 법이 위반 아니다. 특히 뭐 숙박 같은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위반 아니다.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책 소개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신 거죠? 네, 굳이 뭐 저런 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저 뉘앙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또 사실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이제 분리해서 가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이냐 아니면 이 논란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하나 얘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예약자의 예약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각광을 받고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예약자를 취소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페널티를 좀 물더라도. 그게 어려워서 그 신의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그게 저는 사실 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사건에서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서 이 자녀한테 준 특혜에서 중요한 건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냐 여부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문다혜 씨가 요가 강사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라고 일단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이렇게 공유 숙박업을 한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주장할 거리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조금 업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자녀한테 특혜를 주더라도 이게 뇌물죄가 직접 뇌물죄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제가 변호사라면은 개인의 생각이긴 제가 합니다만. 개인이긴 한데 개인 경제 생각인데 공동체 이익을 부정하기 위한 이제 논리를 펴려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냐. 나는 이렇게 해서 네. 독립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정이십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를 계기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과거 논란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얘기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빌려 입었다는 그 명품 재킷을 프랑스 본사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확보했는지 설전 변호사님 어떤 이유 때문에 확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재킷이 그때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거가 다른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것을 반납을 했다라고 하는
샤넬 본사에 있는 것을 가져왔거든요. 이걸 지금 이제 포렌식을 맡겨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 전자 제품은 포렌식 하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거 어떤 식으로 포렌식을 합니까? 아마 그 뭐 품번 번호라든지 아니면 제조 어떤 그 우리가 보면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다른 거라고 한다면 어떤 품번 번호 그다음에 이거 제작 뭐 연월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과 가지고 그때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중앙지검에서 뭐 어렵게 전 프랑스 문화원장까지 해가지고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반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것들이 또 반출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정숙 여사 프랑스 국빈 방문 때 입었던 옷을 반납을 안 하고 개인 소장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이 재킷을 가져왔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청와대도 또 샤넬 측의 해명도 명쾌하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기증할 방법을 찾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이 이 샤넬 옷을 입고 나서 빌려 입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돌려줬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좀 심각해지는 게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뭐 외교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옷도 입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특활비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빌려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규정까지도 이제 정말 세세하게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이 급여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해외에 영부인들과 같이 만나서 의전을 하면 옷들이 또 때로는 명품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복이 필요하기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개인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부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서로 여야가 대치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이걸 법적인 죄로 물어서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부인도 퇴직 후에는 다 검찰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개선책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개선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이 건을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명품백으로 시끌벅적했고 여야가 정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품 자켓으로 지금 저희가 또 여야가 정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든 국민들한테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이게 또 지금 국고 손실 횡령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 특활비를 활용해서 이 샤넬 재킷을 대여했는데 반납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게 이제 국고를 횡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임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막판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15년 동안 이거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졌고 그 논란이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검찰이 포렌식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뭐 전자 제품 포렌식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고 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논란이 더 커질지 아니면 좀 사그라들지 그것도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뉴스 뭐지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못 나오는 이유. 자, 어떤 게 못 나오는 이유일까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돈봉투 사건 기억하시죠?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자,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야당 의원들이 지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자, 먼저 사건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도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 2021년 4월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서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살포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6명 여전히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민병덕, 그리고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그리고 현재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까지 이렇게 6명인데 못 나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사실 좀 가관입니다. 한번 그 모습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일단 전날 먹은 것이 체했기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내 이름 밝힌 보도가 나와서 조사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유를 밝힌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저런 게 이제 여기 변호사님들 3분 나와 계신데 연경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저런 게 보통 자주 있는 해명들인가요? 아니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저 정도로 저런 사유를 불출석했다. 더군다나 6번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체포영장 발부를 해야 될 사유 같고요. 네. 그리고 법정에서도 만약에 저런 식으로 불출석했다, 그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저거를 왜 검찰이 뭐 저런 식으로 놔두면서 뭐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했다라는 기사만 나는 상황인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하겠다. 라고 그렇게 뭐 실제로 탄핵안 발의하고 뭐 헌재까지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혹시 외포 좀 위축된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어떠세요? 근데 뭐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검찰이 왜 지금까지 1년 이상 관련자들 벌써 1심 판결 났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까지 뭐 기소를 하지도 않고 또 안 나오면 체포영장 예전에 많이 발부했잖아요. 체포영장을 발부하던가. 해서 또는 뭐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좀 변명이 좀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실은 진술 방어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나 그냥 방어권 포기할 테니까 기소하세요. 재판 가서 방어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왜 검찰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증거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부분도 검찰은 기소권이 있는 거니까 그냥 기소하면 될 건데 왜 계속해서 언론에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건지 실은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그런 식으로 나는 소환조사 안 받고 그냥 기소하면 내가 재판에서 대응할게 이런 식의 생각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특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당연히 그런 지적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뭐 윤석열 정부 검찰 들어와서 뭐 조사받아도 어차피 다 기소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차피 나가서 다 기소될 거 차라리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차원은 변호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김용태 의원 어떠세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 조사를 기피하거나 이런 변명을 제가 안 갈 수 있다가도 생각됩니다만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좀 웃겼던 것이 네? 국감장이 좀 생각났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요. 증인들 갖고도 싸우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할 때 사유서를 다 제출하거든요. 아, 그럼요. 진단서 제출하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야당 의원 중에 제가 기억나기로 몇몇 의원들은 그 진단서를 그 자리에서 평가합니다. 이 국회에 대한 무시다. 네. 동행명령장도 발부합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막 화내시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근데 본인들은 정작 조사를 거부하시는 이 행태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가지고 좀 웃음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네. 뭐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자신이 뱉은 발언과 행동이 좀 일치되는 모습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언행 일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제로 전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한밤의 칼치기. 자, 칼치기. 난폭 운전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차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차 틈 사이로 너무나 속도를 내서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지금 차와 차 사이들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본인도 위험하겠지만 함께 저기 도로를 달리고 있는 다른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에게도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혹시라도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면 다중추돌 사고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야에 무려 시속 200km로 폭주를 했다, 레이싱을 했다라는 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왜 저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이 피의자들의 어떤 그 변명은 SNS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SNS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또 금전적인 거 외에는 네. 또 다른 것이 결국 없거든요. 돈벌이였다? 그렇죠. SNS 팔로워를 늘림으로써 본인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뜨게 만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광고가 붙게 돼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짓을 했다라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좀 저는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고 뭐 얼마 전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아마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러한 위험한 영상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영상에 대해서는 이익 창출을 아예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국회에서 이런 부분과 대해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밥풀이라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지금 각질 제거제를 판매한 홈쇼핑들이 법정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네. 이 각질 제거제를 판매만 했을 뿐인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발에 각질 제거제를 바르고 이렇게 시연을 하는 이제 방송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각질이 이렇게 벗겨집니다라고 이제 비포를 그렇죠. 해서 예. 사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허옇게 정말 그 각질처럼 떨어졌던 그게 알고 보니까 각질이 아니라 밥풀이었다는 아, 겁니다. 진짜요? 지금 저 바닥이 하얗게 보이는 저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녹말 성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밥풀, 사실은 밥풀 같은 건데 그거를 갖다가 밀어내면서 마치 각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홈쇼핑에서 이 소비자를 오더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거 보고 살 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방송이니까 연출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이게 좀 과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하려고요. 며칠 동안 때를 모았어요. 막 그런 멘트까지 멘트를. 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각질이 아니고 밥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하겠네요. 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손자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방송은 지금 뭐 멈춰 있을 것 같긴 저는 한데. 이거 형사적으로 좀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기망을 한 것이거든요. 시청자들 기망하기 위해서 제품을 팔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당통위의 어떤 심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네. 사기죄까지도 한번 규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심위에서도 시청자로 하여금 상품의 기능에 대해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정 제재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뉴스 머지 시간이었고요. 계속해서 속풀이 상담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찾아왔었어. 보험회사? 이혼하자 우리. 난 아무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 좀 과하네.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줄 수는 없어? 근데 당신 죽어도 포기할 사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당신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자, 일상생활에서 답답하고 궁금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속풀이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위해서 설주한 변호사님 계속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사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사연 주인공은요. 결혼 3년 차인 3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네. 박신통 씨 그리고 김방통 씨 부부인데요. 네. 일단 남편이 박신통 씨예요. 근데 직업이 대기업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아내 김방통 씨는 이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아무래도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남편도 수입이 더 안정적이고 벌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외동이었던 두 사람이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결심을 해서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결혼들 특징이요. 네. 결혼할 때도 반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신혼집 살림 다 반반 부담을 하고 결혼한 후에 각자 번 돈은 철저하게 각자가 관리를 하고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반반씩 생활비 통장을 채워놓기로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요. 최근에 굉장히 이혼 사유로 급증하고 있는 게 진짜요? 이 반반 결혼 이후의 갈등입니다. 생활비 반반을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부도 갈등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 정말 특이한 게 이 부분은 정말 칼같이 잘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차를 살 때도 반반 부담하고요. 네. 기름값도 반반 내고 외식도 반반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또 의외로 무난하게 잘 지냈대요. 아, 예.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네. 장모와 사위 간에 장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생긴 이유가 일단 사위인 이 신통 씨가 이 신통 씨 부모님한테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서운하셨던 거예요. 나도 우리 외동딸 방통이 잘 키워서 시집 보냈는데 왜 나한테는 용돈을 안 주냐? 용돈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통 씨는 속상한 거죠. 아니 생활비 통장 다 반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번 돈에서 장모님 용돈까지 나가야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고 아내가 이혼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 이혼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재산 분할 조건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의 금융자산도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월급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알뜰살뜰 남은 돈을 모아서 투자도 하고 해서 금융자산을 살뜰히 불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 얘기가 이것까지 나눠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요즘 그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생활비 부담 반반씩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이혼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반반 결혼이 사실 반반 나누는 게 제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사실 살다 보면 이게 사실 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칼같이 자르면 이게 뭐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부별산제라고 해가지고 각자가 번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경제적 부담, 특히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신혼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 측에서 예전에는 많이 부담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워낙 집값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반반 형태로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모님과의 갈등에서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반반을 나눠야 되느냐? 내가 생활비 반반 다 되고 똑같이 반반했으니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반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달리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수입이 누가 더 많냐? 기여도라는 기여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여도라는 것은 누가 경제적인 부양을 더 많이 했느냐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 기간에 따라서도 기여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례에서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여도라고 하는 게 이제 가계에 기여를 한 건데 생활비는 반반씩 똑같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본인 위해서 쓴 건데 어디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 되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재산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만드는 데도 같이 기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유지하는 데도 기여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비를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외적인 생활비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재산 분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양육했던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재산 분할에 넣어서 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어떤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무조건 남편 금융재산에 대해서 반을 달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금융재산, 뭐 어떤 상가 뭐 다 반반하자. 그럼 만약에 빚이 있다면 이 빚도 반반합니까? 그런데 우리 부부 재산 분할할 때요. 이 채무의 분할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채무가 만약에 남편이 혼자 어디 가서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술 마시고 아니면 게임하고 이런 데 돈을 써가지고 채무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이혼 재산 분할할 때 채무로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내가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채무를 분할할 때 보는 건 뭐냐면 이 채무가 부부 공동의 재산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인지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혼에서의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몫을 청산해가는 의미라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부 사이가 길어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살면서 칼같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혼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뭐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재산 분할 전체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무를 빼게 되는데 그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채무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넣어서 제외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순재산에서 양측의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을 해가게 되는데 이때 기여도를 나누는 기준이 반드시 유형적인 부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조의 공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키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업주부인데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왔다. 그런데 아내의 공이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것이냐. 그렇게 평가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남편이 밖에서 경제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육아도 잘하고 살림도 하고 이런 무형의 공도 기여도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이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유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분께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안 싸우는 게 제일 좋고 이혼 안 하는 게 제일 화목하게 좋고 지내는 게 제일 좋죠.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근거 녹취가 공개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빨리 이제 입장을 좀 밝혀라라는 주장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 따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통해서 김영선 해줘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녹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취다라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녹취 속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뭐 나오고 있잖아요, 최지연 앵커. 네, 맞습니다. 이게 음성으로 또 공개가 돼서 파장이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으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좀 김영선 해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뭐 송출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직접 당사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명태균 씨 쪽에서 이 녹취를 제공한 건 아니고요. 제3자가 이 녹취를 들려주는 이 녹취를 들은 제3자가 이 녹취를 녹음해서 이 녹음 파일을 공개석상에 튼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 통화 녹취를 푼 것에 대해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혹여나 문제점이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들여봐야 될 것 같은 포인트긴 합니다. 설전 변호사님, 제3자 통화 녹음 공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불법 녹음인 것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증거로서의 효과는 없다? 증거로서 그러니까 이게 사법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지 이걸 공개함에 있어서 어떤 여기서의 정치권에서의 문제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3자 통화 녹음을 국회에서 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걸 소스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걸 민주당이 녹음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출처를 파악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통화 녹음의 내용 때문에 향후에 있을 어떤 정치적인 파장 또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녹취 공개가 어떻게 또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명태균 씨의 관계 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여기에 또 어떤 또 후폭풍이 또 몰아닥칠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더 신나고 통쾌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